자연인, 제2절 자연을 보면, 큰 제목에서 자연인 그러면 자연인과 법인 각각에 대해서 우리는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을 각각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자연인의 권리능력, 행위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을 배우고, 그 다음번 제목이 이제 법인의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을 배운다. 큰 틀로 머릿속을 정돈해 두시고, 첫 번째 권리능력부터 배우는데, 이 권리능력이 바로 민법 제3조가 본래 의도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법조문을 위주로 공부해야 돼요. 법조문에 뭐라고 써 있어요? 생존한 동안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그래서 생존한 동안. 그러니까 이게 시작과 끝이 명확히 정해져 있죠. 시작과 끝이 어떻게 하냐면 살아있는 동안이니까 최초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란 얘기예요. 그런데 일상 용어로는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법학은 엄밀하게 개념 정의를 해야 되니까 출생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느 때를 말하는 거고 사망은 어느 때를 말하는 거냐. 왜냐하면 사람이 출생하고 사망만 있어가지고 땡 이때부터 출생, 땡 죽었어 이렇게 안 해요. 그죠? 단계적으로 거친다고. 연속적인 과정 중의 일부예요. 출생과 사망이.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엄밀하게 정의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또 하나 그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학문마다 그 시작과 끝이 달라요. 그 출생과 사망의 시점이 다르다고. 의학에서 말하는 출생 사망하고 법학에서 말하는 출생 사망 또는 사회학에서 말하는 출생 사망이 다르다고 이게 개념이 전부. 그럼 법학에서는 한 가지냐? 아니에요. 형법학에서 말하는 출생 사망이 다르고 민법학에서 말하는 출생 사망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언제로 그 시기를 언제로 잡을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그걸 살펴보는 겁니다. 로마자 1번을 보면 민법 제3조는 생존한 동안이라고 써놔가지고 두 번째 줄 보면 생존하기 시작하는 때 그때가 출생입니다. 이때 취득하는데 그럼 내려가다 보면은 또 그 사망 시에 끝나고 그래서 이 시기를 정확히 해야 되는데 사람의 그 출생과 사망의 연속적 과정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뭐냐? 그거를 이제 우선 한눈에 그 표로 보기 위해서 우리가 보충규제 68페이지를 보면 그 과정을 도표로 그려놨습니다. 68페이지. 그 한 가지 그 여러분의 시각을 위해서 미리 말해주면 우리 민법은 근대 민법을 계수한 겁니다. 근대 민법.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 다른 많은 의미도 갖지만 우리 민법이 불법 복제한 이 근대의 유럽 민법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근대라는 말이 의미가 돼. 근대의 기점이 1648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7세기 중엽 이래에 한 19세기까지입니다. 19세기 말. 독일 민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1900년이니까 매개배가. 그러니까 요 사이에는 섹스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 방법 말고 뭐 유전자 복제라든지 시험관 아기 이런 것이 이 당시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이 근대 민법을 계수했다는 것은 남녀 간의 성교를 통해서 애를 낳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전혀 알지 못한 그런 민법을 베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의 그 자연인의 권리 능력에 관해서는 뭐 시험관 아기, DNA 복제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나라 민법도 마찬가지 대부분 다 없어요. 최근에 개정한 거 일부 빼놓고는. 그래서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거 한 가지만 알면 되니까. 그런데 남녀 간의 성교를 통해서 제일 먼저 수정이 일어납니다. 수정. 성교를 하게 되면 성교한다고 항상 수정이 일어나는 건 아니죠. 섹스를 한다고 언제나 남자와 정자가 수정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일부 수정이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럼 수정하면 그때부터 사람이냐? 아니에요. 이때부터 사람으로 보는 경우도 있죠. 예컨대 바티칸의 교회법은 수정 시부터 생명을 가진 존재로 인정한다. 지금도 바티칸의 교황령에 의하면 낙태나 임신 중인 태아에 대한 그 침해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죠. 천주교 교단의 그 법에 의하면 말이에요. 교회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상황이나 학문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민법에서는 수정됐을 때 그걸 사람이라고 안 그래요. 수정돼서
모든 수정란이 착상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착상 임플란테이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여성의 자궁벽에, 그러니까 섹스를 통해서 이게 정자만 되고 수정이 됐다고 해서 이 수정란이 다 사람으로 자라는 게 아니라고. 이 자궁 속에 수정이 돼 있다가 이 자궁벽에 착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붙어야 된다고. 그래야 양분을 빨아들이면서 성장을 하죠. 그럼 착상태로 사람이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아니라고. 그럼 이게 착상이 돼갖고 점차 자라요, 이게. 나중에 형태를 갖추죠. 양분을 빨아먹으면서 형태 갖춘다고.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사람이냐, 이게 언제부터 사람이냐. 여러 가지 단계를 정할 수 있죠, 물론 법으로.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다 된 다음에 법학에서 의미 있는 건 착상되고 일정한 기간 자라다가 산모에게 진통이 발생합니다. 진통도 두 가지예요. 원래는. 그래갖고 뭐 압박 진통이니 뭐 이런 가르는데 민법에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점에서 그 사람의 시기를 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다가 드디어 나중에 이제 질구를 통해서 이게 바깥으로 배출됩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탯줄을 갖고 나오는데 이 중에 어떤 단계에서부터 사람이라고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됩니다. 어떤 단계에서부터. 형법 같은 경우에는 진통이 있을 때, 그때부터 사람이라고 본다. 근데 민법에서는 재산적 거래에서 큰 의미가, 자적법에서 큰 의미가 없으니까 완전히 노출됐을 때, 여성의 신체, 그 질구로부터 완전히, 물론 이제 탯줄은 걸려 있고, 탯줄짜리 중에서 이 태아였던 아기가 완전히 바깥으로 나왔을 때, 그러니까 산모의 질 속에 발가락에도 하나 걸려 있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손가락에 걸려 있거나 머리가 덜 빠졌다든지 그럼 사람이 아니라니까. 완전히 외부로 노출돼야 됩니다. 왜 이런 시점부터 사람으로 하기로 했냐 하면 증명의 용이성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것도 엄밀하게는 우리나라에는 사실 타당치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서구에서는 아이를 낳는 것을 전부 공개해버립니다. 근데 우리나라 동양권에서는 아이 낳는 걸 공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게 증명의 용이성이라는 게 약간 의심스러운 말입니다. 왜 애 낳는 모습을 직접 보는 사람이 몇 사람밖에 안 되는데 그 과정을 남편도 보통 못 들어가게 하죠. 과정에서는 낳은 다음에 보라고 한다고. 근데 이 서구놈들은 말이에요. 애 낳는 걸 원하면 다 공개해버려요. 과정을 다.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근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완전히 노출이 돼버리면 이제 눈으로 쉽게 판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애 다 나왔네. 그래서 이걸 공시 방법으로 사용하는 중입니다.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언제부터 나왔냐. 그래서 완전히 노출, 이것을 전부 노출이라고 합니다. 일부 노출은 안 되고, 전부 노출. 전부 노출 시. 모체로부터 완전히 노출됐을 때. 알겠습니까? 탯줄 제외하고. 그때부터 사람으로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맥박과 호흡이 영구히 정지한 걸 맥박 종지라고 합니다. 맥박 종지. 어? 종국적으로 정지했다. 맥박 종지시가 사망시입니다. 그런데 요즘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법전을 펴가지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라는 걸 찾아봐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4조를 우리가 펴보자고. 그 법조문 자체가 재작년인가 시험에 나왔죠, 아예. 학생들이 법전 하도 안 보니까. 그런 거 안 나오는 법전 들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좀.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거기 4조에 보면 뇌사의 정의가 나오죠, 뇌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응? 뇌사. 거기 뇌사가 뭐라고 나와있어요? 크게 읽어봐, 자네. 법전 없는 사람을 위해서. 우렁찬 목소리로. 뇌사자라 함은 위법에 의한 뇌사 판정 기준 및 뇌사 판정 절차에 따라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정지되었다고 판정된 자를 말한다. 네. 거기 지금 읽은 대로 뇌사가 특별히 뇌사는 맥박과 호흡이 영구히 정지되기 전입니다. 일단 뇌의 기능이 정지된 걸 말하는 거예요. 저 특별법이 갑자기 생김으로 인해서 이때가 뇌사시라고 하면 이걸 혹시 땡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현재 아주 격렬하게 논쟁을 벌이고 있죠, 지금. 의학에서는 이미 이거를 사망 시점으로 봅니다. 뇌사를. 의학에서는. 우리 의학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했죠. 근데 법학에서도 그러냐 하는 문제예요. 그러나 현재까지 압도적인 다수설은 그 법이 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여러분 장기 이식은 알죠? 장기등 이식에 관해서만 적용되는 거고 딴 데는 안 적용돼요. 그러니까 민법상의 사망 시점은 여전히 이겁니다. 여전히. 다만 그 특별법에 의해서 장기등을 이식할 때만 뇌사시를 사망시로 본다. 근데 이걸 이제 외울 필요가 없이 왜 이런 게 필요했냐는 문제죠. 왜 이런 게 필요했냐? 이게 필요하게 된 것은 아주 오래전입니다. 우리 법은 나중에 만든 거고 이미 1960년대 무렵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그 일단의 학자들이 심장 이식에 성공을 했어요. 심장 이식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어떤 사람의 심장을 떼어서 딴 사람에게 심장을 이식한다는 게 이 사람은 살리는 거지만 이 사람은 죽이는 거죠. 이 사람은. 그렇잖아요. 남의 심장을 떼면 죽지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봐요. 심장은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죽은 사람의 심장은 이식이 안 돼요.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드시 심장 이식은 산 심장을 이식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살리자고 지나가는 사람 확 붙들어가지고 심장을 꺼낼 수는 없죠. 그러니까 누구 심장을 주로 활용하냐면 식물인간이 된 사람들 있죠. 이미 가망이 없는 사람들. 그냥 심장은 뛰고 호흡은 있는데 의식이 없거나 이렇게 어떤 사고 같은 거 당해서 그런 사람의 심장을 떼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의식은 없어도 심장이 뛰고 호흡을 하면 살아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 몸에서 심장을 떼내는 것은 살인죄에 해당됩니다. 살인죄. 그 사람 죽여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심장을 떼긴 떼야 되겠는데 그걸 떼면 살인이 된다고. 그래 그걸 피하려고 뇌가 의식을 잃었을 때 말이야. 뇌가 정지했을 때 죽은 거라고 하면 요때쯤에서 심장을 떼는 건 살인은 아니죠. 이 죽음의 시기를 땡겨버렸으니까. 그래서 뇌사설이 등장한 거예요. 심장, 이제 교통사고나 뭐 절벽에서 떨어져가지고 의식을 잃고 식물인간 된 사람의 심장을 떼서 건강한 사람한테 옮겨주는데 이게 살인죄가 될 염려가 있으니까 살인죄를 피하려고 일찍 죽었다고 봐버리려고 한 거예요, 이게. 뇌 기능이 멈췄을 때 죽은 걸로 봐버리자. 이게 그래서 등장한 겁니다, 뇌사설이. 살인죄를 피하려고 의사를 하고. 그런데 이제 이게 초창기에는 무시당했어요. 뭐냐면, 에이. 그런다고 그걸, 어차피 이게 살인인데 분명히 누가 봐도. 그걸 땡겨서 그걸 위법성을 조각시켜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했었는데, 의외로 현대사회가 복잡해지고 뭐 식물인간 된 사람도 많고, 또 장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빈번해지다 보니까 정말로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모든 의사를 다 사진으로 집어넣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외국에서는 일찍이 사회 문제가 되니까 뇌사설로 이것이 사망의 시기를 좀 땡겼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좀 의학이 낙후되고 그랬으니까 문제가 안 되다가 최근 들어와서 장기 이식이 빈번해지다 보니까, 이 자꾸 문제가 되는 거야, 이상하게. 그래서 드디어 특별법을 제정해가지고 뇌사설을 조금 전에 읽은 대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형법학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죠. 뇌사설을 사망시기로 보는 한설도 나왔습니다, 지금 벌써. 그러나 민법에서는 아직도 아주 부정적입니다. 민법에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 특별법에 의해서 장기 등 이식할 때만 그렇게 법조문에 의해서 인정하면 되지. 그걸 특별히 사망시기로 앞으로 땡길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뇌사한데 요 사이를 통칭 우리가 식물인간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정확한 법전상의 용어는 아닌데 널리 이걸 쓰니까. 그렇지만 민법 원칙상으로는 식물인간도 살아있는 인간입니다, 분명히.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망 시점이 이때쯤이다. 그래갖고 어떤 그 과정에서 전부 노출 시부터 맥박과 호흡이 영구히 정지할 때까지 딱 요동안이 사람이다. 요동안이 뭐예요? 민법 제3조의 생존한 동안입니다. 생존한 동안.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민법 3조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걸 밀어붙여버리면 요 사이 있죠. 착상 시부터 임플란테이션 됐을 때부터 전부 노출 할 때까지 요 때가 태아인데 태아. 이 태아가 말이에요. 3조를 이렇게 엄격하게 해석을 하게 되면 태아는 민법상 아무런 보호를 못 받아, 잘못하면.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 특별히 상속에서 문제가 되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요. 전부 노출, 어디야 전부 노출이? 여기야? 전부 노출 시점이 뭐 12월 뭐 오늘 27일입니까? 27일 12시라고 합시다. 12시. 전부 노출한 딱 시점이. 그러면 이런 거 한번 예를 들어 생각해 봐. 11시 55분에 이 태아의 아빠가 죽었다고 생각해. 아빠가 죽었다 이거야. 또 하나 반대로 12시 5분에 아빠가 죽었다는 걸 생각해 봐. 아빠가 죽는 시점이 10분밖에 차이 안 나죠, 이거. 양쪽이. 그런데 10분 전에 아빠가 죽어버리면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태아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속을 한 푼도 못 받아요. 근데 10분 뒤에 태어난 놈은 태어났으니까 사람이죠. 이 놈은 또 상속을 다 받아. 이게 뭔가 이상하다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태아가 잘못이 없는데 아빠가 뭐 5분 전에 죽냐? 5분 뒤에 죽냐에 따라서 한쪽은 전혀 상속을 못 받고 어차피 태어나면 그 사람 자식인데 한쪽은 다 받고 이러세요. 이런 불균형 문제 때문에 이거 말고 상속 말고도 몇 군데 불균형한 문제 때문에 태아를 과연 3조를 그렇게 엄격하게 해석해가지고 하나도 보호 안 할 거냐? 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하나도 보호를 안 한다는 것은 너무나 이것은 형평이 어긋나는 겁니다.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태아 보호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문제다, 이게. 사실 이 자연인의 권리 능력의 시작하는 시기 말이에요. 응? 이 시작하는 시기 있죠? 이 시기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슨 전부 노출 이거 한 번 들으면 아는 거죠. 설명 한 번 들으면 전부 노출돼서 태어나는 거구나, 이거. 정말 중요한 논점은 이 태아의 보호입니다. 태아를 어떻게 보호하겠습니까? 응? 그 보충규제 68페이지에 있는 표를 이해하겠습니까? 그 표를 보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 조심할 건 맨 앞에 있는 그 수정란이 있죠. 수정이 돼가지고 착상되기 전까지 그 자궁안 속을 떠돌아다니는 이 수정란. 이 수정란이 뱃속에 있으면 물건이 안 됩니다. 산모 뱃속에 있으면 물론. 근데 요즘 과학기술의 발달로 체외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시험관에서 수정을 할 수 있다고. 텔레비 가끔 나오죠. 요즘 어떻게 하냐면 그 불임, 요즘 예전같이 이렇게 예전에는 여성들도 우리나라에서 빨래도 하고 밭도 하고 막 밭에서 일도 하고 그래서 건강합니다. 체력이 강하고. 그러니까 수정이 되면 수정도 잘 되고 참 착상도 잘 돼요. 섹스를 하게 되면. 그런데 이게 점차 70년대 말부터 서구 오랑캐 음모에 걸려가지고 뭐 여자들은 뭐 이쁘게 키워야 되고 뭐 가냘프게 뭐라 이게 뭐 다이어트 하다 좋은 사람도 있고 비리비리해요 요새.
예전에는 말 여러분들 어머니나 할머니한테 한번 물어봐요. 여기 학생들 특히. 옛날에 애를 어떻게 낳냐고. 옛날에 산부인과가 없었어요. 아예. 의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어머니는 좀 모르겠어. 어머니들도 뭐 70년대 성장한 사람도 있으니까. 할머니 세대한테 한번 물어봐요. 한번. 할머니들은 옛날에 어떻게 애를 낳냐면 임신을 해도 아침에 산통이 있어도 밭에 가서 일합니다, 그냥. 콩밭에 김매요. 힘들게, 땡볕에서. 그러다가 뭐 아무 때나 중간에 일하다 말고 진통이 생겨가지고 애 낳으면 거기서 납니다, 그냥 밭에서, 혼자서. 사람이 없어요, 보는 사람이. 혼자 애 낳고 다 처리해요. 탯줄 자르고 다 뭐 처리하고, 보따리 둘러면 와요, 또 집에. 애 목욕시키고 다 한다니까, 정말로. 아, 내 말이 거짓말 하는 사람은 할머니한테 물어봐요, 한번. 옛날에 애 어떻게 낳냐고. 혼자 합니다, 혼자. 부잣집이라고 그래봐야 방 하나 비워가지고, 옛날에 뭐 이렇게 삼신 할머니란 말을 쓰는데, 산파들이 있어서 동네 나이 드신 할머니들. 산파하고 옆집 아주머니 한 분 정도 대동해요. 돈이 많은 집이든. 일당을 줘야 되니까. 저쪽에다 물 끓여가지고, 미역 갖다 이렇게 담궈 놓고, 뭐 3명이서 애 납니다, 3명이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애 낳으면 남편이 잠깐 밖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잠깐 들여다보고, 어떻게 낳나. 요즘은 말이에요. 요즘은 착상이 안 됩니다, 이상하게. 수정이 돼도 착상이 안 돼요. 여자들이 신체가 약화돼가지고, 응? 그리고 애를 혼자 못 낳죠, 아예. 뭐 착상이 되든 안 되든. 요즘은 애를 혼자 못 낳는 것만이 아니라 애를 낳은 다음에도 자기 몸을 자기가 조신을 못해요. 그래서 또 뭐 산후조리원이 생겼죠. 한 달에 200만 원씩 받고. 비싼 데는 1000만 원씩 받습니다, 보니까. 전부 미쳐갑니다, 보니까. 밭에서 일하다가 그냥 나가지고 둘러매고 들어온 적도 있었는데, 뭐, 아니, 낳는 건 둘째 치고, 아니, 애 낳고 난 다음에도 몇 달씩 병원에 가서 입원해 있어, 이상하게. 그러고도 뭐, 산후에 뭐가 잘못돼가지고 또, 뭐, 이가 다 빠졌네, 머리털이 다 빠졌네, 그러고 다녔어요. 아, 정말 이상합니다, 남 이상해도. 여러분들이 외국 거를 베끼려면 똑바로 베껴요, 똑바로. 미국의 어떤 처녀들도, 프랑스의 어떤 처녀들도 전부 혼자서 애를 낳습니다. 산부인과에 가서 우리처럼 이렇게 유별을 떨지 않아요. 굉장히 싸고 그러고 돈도 안 들어가요, 거의. 대부분 학교 다닐 때 엄청나게 운동들을 해야 되죠. 건강하고. 프랑스, 우리나라 여자들 보면 뭐 프랑스제 옷 같은 거 되게 비싸게 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놀러 가라는 거예요. 가서 봐요, 좀 제발.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프랑스의 모든 여고생은 자기 옷을 자기가 만들어 입게 돼 있어요. 전부 자기가 만들어 입는다고. 재벌 딸들도 일단 학교 다닐 땐 자기가 만들어 입어요. 돈을 안 주니까.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엉 같은 나라가. 이건 나라가 아니야, 내가 볼 때. 미친 겁니다, 전부. 프랑스 대학생들의 가장 큰 소망이 뭔지 아세요? 아르바이트 하고 핸드폰을 사는 겁니다. 이런 나라가 없다니까요. 국민학생도 핸드폰을 사달라고 그래요. 좀 미친 거죠, 전부. 핸드폰 가지고 또 뭐 합니까? 뭘 그렇게 유용한 일을 해요, 지금. 그러니까 남의 돈에 부모한테 땡깡 나서 공짜로 얻은 거니까 막 쓰는 거예요, 그냥. 아무 유용한 일 쓰지도 않고. 문자나 보내고 앉아있고, 길 가면 처음 밀고 앉아있어요, 이상하게. 핸드폰이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여기서 방구석에 가셔서 이상한 텔레비 같은 거 보지 말고 현장에 가서 봐요. 현장에 가서 뭐 어떻게 사는가. 세상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지 옷을 못 만들어 입는 사람이 어디 세상에. 어떤 사람은 자랑스럽게 이러지 밥도 못해요, 나는. 그런 게 나랑 같은 동이족이라는 게 난 부끄럽습니다, 정말. 근데 그 얘기보다도 참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착상이 안 된다고 지금. 그래갖고 시험관에서 우리나라에서 주로 해요. 시험관에서. 시험관에서 애를 수정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인공적으로 자궁벽에다 착상을 시켜버립니다. 체외 수정하고 체내 착상을 시켜요. 그런데 이렇게 바깥에서 수정된 상태로 있으면 이게 뭐냐는 거예요. 산모의 자궁 속에 수정란이 있으면 그 물건이 안 됩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물건에서 배워야 되는데. 근데 바깥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 바깥에 있으면. 시험관에 수정란이 있으면. 이건 동산이에요. 알겠습니까? 동산이라고. 아직 인간으로 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그 표를 쉽게 이해하면 되죠. 뭐 강의 들어보면 알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그 잠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시험에 가끔 등장하는 게 뭐냐면 그 출생의 효과에 관한 건데 특별히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정상적인 태아로 나오지 않고 뭐 기형으로 나온다든지 뭐 쌍둥이, 새쌍둥이 이렇게 나오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냐는 문제예요. 그게 75페이지에 로마자 2번에 나오죠. 성별, 출생 후의 생명력의 유무, 그 태어나자마자 죽어도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죽은 때부터는 사람 아니고, 그 다음에 기형, 정형, 조산, 지산, 쌍생, 삼생 이런 거 묻지 않고 전부 똑같이 권리 능력입니다. 이게 앞에서 말했던 모든하고도 관계되죠. 평등하게. 그런데 그러면 쌍생이나 삼생은 어떻게 권리 능력의 그 시기를 정하냐면 그게 그 로마자 2번 끝문단에 나오죠. 먼저 출생한 자가 먼저 전부 노출한 사람이 형입니다. 누나거나 언니거나. 알겠어요? 이것을 특별히 왜 법학책에다 적어놓냐 하면 의학적으로는 이게 반대로 돼 있어요. 의학적으로는. 원래 나중에 나온 애가 먼저 생긴 애입니다. 나중에 나온 애가 사실은. 생리학적으로는. 근데 이제 우리 사회 관념이나 법학적으로는 먼저 나온 애를 형으로 한다. 전부 노출을 먼저 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끝부분. 그래서 그걸 일부러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그 밑에 있는 거. 로마자 3번 있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전부 노출시를 확정할 때, 정말로 전부 노출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건지, 어디 뭐 호적부에 적힌 그 일시를 기준으로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민법에서는 말이에요. 대부분 실제의 사실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왜 법학 교과서에까지 이런 말이 나오냐면 지금은 좀 덜한데 예전엔 말이에요. 우리나라 부모들이 뭐 관공서에 가는 거 싫어해요. 그래갖고 뭐 애 놔도 한 두세 달 있다가 신고합니다. 두세 달 있다가 애 난 것만 기뻐가지고 깔깔거리다가 그러면 두세 달 있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까먹어버려 이걸 또 정확하게 며칠 났는지를 며칠 났는지도. 근데 두세 달이면 그래도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출생신고를 2년 뒤에 3년 뒤에 한 사람도 있어요. 귀찮아서 안 가다가. 요즘은 그게 거의 없는데 예전에 그랬다니까. 그럼 내가 젊을 때만 해도 국민학교를 같이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우리 동네에 2살 더 먹은 형이 나랑 같은 반에 있어. 이상하게. 입장 곤란하게. 그럼 물어봐요. 농담으로 어릴 때 이제. 형은 왜 늦게 오냐면,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늦게 해가지고. 그걸 왜 늦게 또 할 수밖에 없냐면, 구조가 이렇게 돼. 출생신고를 늦게 하잖아요? 그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그 몇만 원, 뭐 10만 원 이런 게 큰 돈이 아닌데, 예전에는 큰 돈이 아주. 큰 돈이라고. 그러니까 그 돈을 안 내려고 사실 날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뒤에 신고하면서 그 신고일로부터 한 달 전 이내에 태어난 걸로 신고를 해버려요.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럼 2년이 늦어져 버려죠, 이게. 실제 나이하고 실제 출생한 날하고 다르다니까, 이게. 그런 사례가 많다 보니까 나중에 법적인 관계가 문제가 됐을 때 이게 말썽이 납니다. 왜냐하면, 호적부에는 예를 들어서 뭐 1970년생으로 돼 있는데 들어보니까 실제는 68년에 태어났다는 거야, 이거. 동네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럼 어떤 걸 기준으로 하냐는 문제죠.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느냐. 그 로마자 3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떤 걸 기준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호적부를 기준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아닙니다. 실제로 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민법학에서는.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떤 걸 기준으로 하냐. 이건 이해하기 쉬운데. 그러면 호적부의 기재는 그럼 아무것도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럼 뭐 하려고 호적부 적어놓나 그러면. 그래서 그 절충안으로 실제 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지만 호적부의 기재를 그 대신 함부로 무시하지 못하도록 해석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추정력을 갖고 있습니다. 호적부의 기재가. 알겠습니까? 그 교과서에 그런 말 써있죠. 원칙적으로 실제로 출생한 사실을 정확히 판별할 수 있다면 그걸로 하는데 그게 애매할 때는 말이에요. 호적부의 기재를 함부로 못 고치기 때문에 대부분 그걸로 하게 된다, 실제로는. 요즘에는 이제 이런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대부분 산부인과에서 애를 낳기 때문에. 예. 그 얼마 전에 그 사회학자들이, 법 사회학자들이 조사를 했는데 산부인과에서 왜 애를 낳냐고 조사했어요. 왜 산부인과에서 애를 낳느냐, 이상하게. 돈도 많이 들어가고 힘든데. 사회학자들이 정밀 그 심리학 테스트를 했는데 응답자의 80%가 산부인과가 좋아서 가는 게 아니고 딴 사람이 다 가니까 간다는 거예요, 자기도. 우리나라 사람이 그래요, 원래. 산부인과 가는 걸 다 남 따라서 갑니다, 이상하게. 아무 생각도 없이. 미국은 말이에요, 지금. 산부인과에 안 가는 운동이 벌어지고, 거꾸로. 전부 집에 풀장이나, 큰 물통에다 물 담아놓고 해를 납니다, 이상하게 또. 원래 우리 집가 그랬죠, 옛날에. 물이, 이 물속에 사람이 들어가면 부력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압박을 덜 받고,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뭐 가끔 텔레비 나오죠? 뭐 물통 속에서 애 낳은 사람 하나, 여자고. 후진국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조상의 그 슬기로운 지혜조차도 버립니다, 일단. 그럼 그걸 누가 그걸 주사가 써먹냐 하면, 오랑캐가 써먹어요, 이상하게 또. 갖다, 거꾸로. 우리는 그 오랑캐가 버린 거 갖다 쓰고 앉아있고. 징기스칸 영화 봤습니까? 징기스칸? 몽고 사람이 만든 징기스칸. 징기스칸 정확하게 어떻게 생각났습니까? 들판에서 그 진흙밭 있죠. 거기 구덩이를 팝니다. 어머니, 그 산모가. 그만하게 구덩이를 파요. 그리고 여기 앉아서 애를 낳습니다. 앉아서. 똥 싸듯이. 징기스칸 정확하게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몽고족은 다 이렇게 애를 낳습니다. 원래 옛날에. 나중에 이 진흙에서 낳기 어려우니까 집 안에서 낳는데 정착한 다음에 이제 좀 힘이 드니까 큰 물통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산모가 그 안에 들어서 애를 납니다. 물속에다가. 애가 당장 안 죽어요. 원래 자궁 속에서도 양수 속에 있었으니까. 근데 이거를 미국에서 이 지식을 훔쳐갔어요. 연구한 거예요, 이걸. 요새 난립니다, 또. 애 낳는 물통을 따로 팔아요, 또 이상하게.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미국에서 그렇게 하는 걸 모르고 미국 놈들이 잘못된 방법이라고 해서 버린 방법이 있죠. 산부인과에 가서 화장실 구멍 뚫는 것 같은 걸로 애 머리통을 이렇게 찝어가지고 빼는 거 있죠. 그걸 쓰고 앉아있어, 이상하게. 우리 고유의 걸 쓰지, 그냥. 남의 나라에서 뺏겨가는 거. 나 그거 이상하다는 게 아무래도. 그러니까 젊은 날 여행 좀 다니라는 거예요. 좀 가서 봐요, 좀 봐. 어떡하나.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지 말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비디오 있죠. 99%가 미국에서 상영 못 되는 겁니다, 전부. 상영 못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만들었는데 지네 나라에서 이걸 못 보게 해요. 말도 안 되는 개소리니까. 누가 보냐? 우리나라 사람이 다 봐요. 우리나라 사람도 그러죠. 뭐 미국에는 폭력만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안 그래요? 여러분, 미국 학생은 멋대로 하는 것 같습니까? 대부분의 중산층 가정에서는 말이에요. 마룻바닥을 쿵쾅쿵쾅 걸어가다가 붙들려가지고 저희 아버지한테 맞아 죽어요, 잘못하면. 영국에서는 10세 이하의 어린애가 부모한테 맞아 죽는 게 해마다 2만 명이 넘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냐면 아이가 싹수가 노래버리면 이거 키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야, 이거. 국가에 해만 되고.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그 거짓말 같은 비디오 보지 말고 현장에 가서 어떻게 사는지 보고 오라는 거예요, 제발. 그거 뺏기고 싶으면. 실제를. 미국의 청년이 아무 앞에서나 담배 핀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는 저희 형 앞에서 담배를 못 펴요. 미국의 젊은이들. 물어보고 핍니다. 양해를 구하고. 이런 나라가 없어요. 흑인 빈민가 뒷골목 말고는 백인의 중산층 가정에서 젊은이가 아무 앞에서나 담배 피는 걸 못 봤다니까. 근데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야? 권리 능력의 시기하고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근데 그 호적부 문제하고 그 로마자 2번하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알 게 뭐냐 하면 이해를 못할까봐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내가 일괄적으로 설명을 했지만 착상 시부터 전부 노출 사이에도 여러 가지 시기가 있는데
민법 말고 딴 데서는 다른 학설을 택한다고 했죠. 그 내용이 74페이지 교과서. 밑에 그 작은 글씨에 나와 있죠. 진통설, 일부 노출설, 전부 노출설, 독립호흡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독립호흡설은 그 재밌죠? 그 바로 밑줄에 제목 밑에 깨알 글씨에 뭐라고 써 있죠? 첫 울음을 로스트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애 낳고 애가 안 울면 말이에요. 낳자마자 안 울면 궁둥짝을 때려 패가지고 울게 하죠. 억지로라도. 그때부터 처음으로 독립한 호흡을 하는 거니까. 애를 거꾸로 이렇게 붙들고서는 때리지 않습니까? 엉덩이 쳤었어. 안 울면. 모릅니까? 여러분 거의 다 맞았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안 울어가지고. 그런 단계가 있는데 거기 써있죠. 민법에서의 통설은 전부 노출설이고 여러분이 잘 보면 맨 위에 그 진통설을 보게 되면 끝에 깨알 글씨에 뭐라고 나있죠? 현재 우리나라 형법학에서의 통설입니다. 형법에서는 진통시부터 사람이라고 본다. 땡겨서. 그런 거 정도 좀 기억을 해두고 그 형법에서 땡기는 이유는 영아 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아 살해. 그 죄의 해석상 진통시부터 사람이라고 안 그러면 살인죄가 안 되니까 법조문의 해석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민법엔 그런 게 없으니까 전부 노출시부터 한다. 근데 여기 이제 요 정도 세 가지 논점 정도를 배운 직후에 가장 논점이 되는 게 사실은 뭐라고 그랬어요? 태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75페이지에 41번 테마가 바로 태아의 권리 능력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3조를 우리 민법 제3조를 엄격하게 이 학설에 따라 해석하면 태아는 분명히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봐도. 전부 노출 안 했으니까. 뱃속에 있으니까 또. 발가락에 하나 걸렸거나.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렇게 엄격하게 해석을 하면 뭔가 이상한 결론이 나온다 이거예요. 이상한 결론이 다른 게 아니고 아까 내가 예를 든 거죠. 뭐냐 하면 그 교과서 밑에서 5번째 줄 깨알 글씨를 읽어봐요. 메모리펜 칠하면서. 케이스 나오면 그걸 내니까. 아까 설명한 내용이죠. 몇 분 차이로 바꾸고 못 바꾸고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보통 유복자들이 훌륭한 사람이 많죠. 퇴계 이황 선생님도 유복자시죠. 태아이셨을 때 부친께서 돌아가셨어요. 유복자 아니면 어릴 때 뭐 딴 데를 보내지거나 그런 거죠. 부모의 사랑을 덜 받게 되면 본능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키우게 돼 있습니다. 율곡 선생님도 어릴 때 입양됐죠. 사실 어릴 때는 엄마가 좋지 않습니까? 근데 떨어졌어요. 옛날에 할 게 없으니까 양반 가문의 꼬마들이 책만 보는 거예요 그냥. 엄마도 없고 뭐 아빠도 없고 그러니까. 근데 그거보다도 태아는 어떻게 보아냐. 태아. 지금 그거 읽어가지고 왜 태아를 보아야 되는지 알겠죠. 그래서 이 상속 말고도 몇 가지 특수한 경우에는 물론 제일 좋은 방법은 태아를 모조리 보호하는 겁니다. 사람과 똑같이 취급해서. 인도적으로는 바람직합니다. 현재 바티칸의 공식적인 입장이 그거죠. 착상 때부터 일반적으로 그것은 생명체로 봐가지고 사람과 똑같이 보호하자. 또 그런 생각을 자기 나라 법제, 민법에 받아들인 나라도 있어요. 아예. 그래서 어떤 특수한 몇몇 경우에만 태아를 보호하는 방법이 있고 아예 안 보호하는 방법이 있고 또 반대로 아예 일반적으로 사람처럼 취급해서 보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아예 보호하지 않는 나라는 없어요. 현재 지구상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경우에 태아를 사람처럼 보호하는 방법하고 그러지 않고 몇몇 경우에만 사람처럼 보호하는 방법. 알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경우에 태아를 사람처럼 취급하는 걸 일반적 보호주의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몇 가지 경우에 보호하는 걸 개별적 보호주의라고 한다. 그런 말이 나오죠. 맨 밑에 나오죠. 75페이지 맨 밑에 줄에. 번호 매겨 번호. 메모리시라고. 일반적 보호주의, 개별적 보호주의.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본론을 배우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무슨 주의, 무슨 설 이런 게 나옵니다. 이제 학설이나 입법예라고 그래요. 입법주의라고 하는데 이렇게 서로 다른 견해가 등장하면 말이에요. 이 이름하고 내용만 외워서는 시험을 볼 수가 없고 이렇게 서로 다르게 보는 그 실익이 뭐냐 그걸 찾아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왜 이걸 서로 다르게 하나 이거 똑같은 걸 가지고 그러니까 일반적 보호주의를 취하면 어떤 장점 단점이 있고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면 어떤 장점 단점이 있는가를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걸 외울 게 아니라 일반적 보호주의를 취하면 태아 보호에 유리하죠. 모든 경우에 사람하고 똑같이 보호되니까.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면 태아한테는 불리하죠.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나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유리합니다. 거래 안전이나 제3자보호에 유리하다. 그런 것들을 체크해야 됩니다. 왜 이걸 다르게 처리하나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 76페이지 전 그 메뉴에 메뉴에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일반적 보호주의를 취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스위스 민법이다. 개별적인 거 거기 밑에 독일 민법, 프랑스 민법. 그래도 이 전판부터는 광윤 선생님이 이걸 프랑스 민법이라고 고쳤습니다. 옛날엔 불민 이렇게 써요. 불민. 되게 웃깁니다. 그 불란서라고 쓰죠. 불란서. 프랑스를 왜 불란서라고 썼냐면 불란서라는 한자의 중국어 발음이 프랑스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그걸 중국에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걸 우리는 그대로 다 뺏겨봤습니다. 무식하게. 그런 건 많아요. 요새 젊은이들이 그런 말 쓰더라고요. 낭만이 있다. 뭐 낭만이 있다 없다 이런 말 쓰더라고. 무슨 말인지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 로맨틱하다는 말 있죠. 뭐 이렇게도 하죠. 여러 가지 형태인데 이거의 일본어 한자 발음이 료만입니다. 료만. 그 한자가 우리가 낭만이라고 있는 한자 음이에요. 그게 일본어 료만에. 그러니까 우리는 로맨틱하다고 하면 되지 그걸 낭만적이라고 할 필요 없어요. 아무 근거도 없는 얘기 갖다가 발음도 안 비슷하고 뜻도 안 비슷하고 그럼 뭐라고 써요 그런 걸. 낭만적이다 뭐 이런 말 쓰더라고. 그거 원래 그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그걸 제대로 읽으면 료만적하다 이렇게 읽어요 그냥. 아니면 원어를 써서 로맨틱하다 뭐 이런 말 쓰든가.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뭐 공부를 안 한다는 거야. 자기가 쓰는 말 뜻을 정확하게 안 찾아봐 이상하게. 그냥 옆에 사람이 쓰면 동사 쓰는 거예요. 정신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러면 책 보는 사람하고 책 안 보는 사람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거 하도 모르면서 책 보는 사람은 대접을 받으려고 해요 또 이상하게. 그거 도둑놈의 심보라고 그러죠. 근데 그거보다도 하여튼 그 나라를 묻는 것도 가끔 지문에 등장은 해요. 이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스위스 민법 하나만 기억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른 거라고 생각해버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장단점이 거기 나오죠. 장단점. 일반적 보호주의는 뭐라고 그래요? 태아의 이익을 빠짐없이 보호한다 이거예요. 태아한테 유리합니다. 그러면 개별적 보호주의는 거기 이런 말이 나오죠. 적용 범위가 명확. 그래서 거래 안전이 보호되죠. 객관적으로 적용 범위가 명확하니까. 그 다음에 말이에요. 우리 민법은 어느 걸 택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거는 이론상 아는 게 아니고 법전을 싹 뒤져본 거예요. 우리 민법은 뭘 보호하나. 그랬더니 거기 그 밑에 A, B, C, D, E 나와 있는 거 있죠. 5가지. 그거밖에 조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적 보호주의를 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 삼아 그 훌륭한 분의 이름을 하나 알려드렸는데 그 평생을 태아 보호를 위해서 몸바친 분이 한 분 있습니다. 평생을. 모릅니까? 여러분 훌륭한 사람은 모릅니까? 광대 패거리 이름 잘 외우면서. 그분이 아주 평생을 진짜 목숨 걸고 태아 보호를 위해서 애쓰신 분인데 유불상 대사라는 분을 모릅니까? 응? 야, 이거 문제다, 이거 문제. 이런 훌륭한 착한 일한 사람은 모른단 말이야, 이상하게. 응? 병역 기피하는 광대 패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유불상 대사라는 분을 기억하면은 그 A, B, C, D를 그냥 외울 수 있죠. A, B, C, D, E. 무슨 말인지 모릅니까? 그 A, B, C, D, E에서 한 글자씩 따면 유불상 대사가 되죠. 그래도 모르는 사람 할 수 없고, 이제. 어쩔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뭐 답답해 서로. 잘 모르는 사람은 이따 쉬는 시간에 동료들한테 물어봐요. 무슨 뜻인가 도대체. 훌륭한 분야 하여튼. 그런데 요거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 범위에 대해서 원래 학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게 녹색으로 네모치세요. 거기 로마자 2번에 사인증여이죠. 사인증여에다 녹색으로 네모치고 사인증여에다가 그 다음에 밑에서 6번째 줄, 5번째 줄에 태아의 인지청구권, 증여계약에 있어서의 수증능력, 그 세 가지가 학설이 대립합니다. 세 가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또 하나 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아니 뭐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어디 나와 있냐면 보충규제 71페이지 있죠. (71페이지) 맨 위에 그래서 써놨죠. 71페이지 맨 위하고 그 동그라미 2번 있죠. 거기를 체크하고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있죠.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그 위아래 두 개의 동그라미 2번 이거 학설 대립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인증여 문제하고 태아의 인지 청구권, 그 다음에 증여계획 수증능력 있죠. 그럼 여러분이 밑에 거 동그라미 2번을 읽어보면 밑에 거 동그라미 2번을 읽어보면 밑에 거 동그라미 2번 그걸 보면 곽윤직 선생님의 학설이 소수하지 않은 거예요. 곽윤직 선생님의 학설이 오히려 우리는 압도적인 다수설은 A, B, C, D, E 5개만 딱 인정합니다. 알겠습니까? 법전에 그거밖에 안 보이니까 법률을 중요시하잖아요. 법률을. 그걸 명확히 해야 됩니다. 현재 학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죠. 그 위에는 통설이 인정하는 것 중에 또 빼자는 학설도 있어요. 사인증에 빼자. 그 이영준 선생님의 학설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부당한 학설입니다. 좀 심해요. 그걸 좀 기억을 해두라는 얘기예요. 그걸 기억해두라. 일단 여러분이 그 학설 대립에 대해서 그걸 좀 체크해두고 우리나라의 다수설은 뭐라고요? 법조문에 딱 있는 A, B, C, D, E 유불상 대사만 인정한다. 한 가지 또 여러분이 그 초학자 공부할 때 조심할 게 그 밑에 녹색으로 네모친 것 중에서 태아의 인지청구권 있죠. 거기 태아의 세 글자에다가 붉은색으로 매몰 칠하라고.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깨알 글씨를 봐봐요. 이게 시험 문제 객관식에서 야료를 잘 부리는데 부의 인지청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써있죠. 깨알 글씨에. 그러니까 부의 인지청구권이 아니라 아빠의 인지청구권이 아니라 태아의 인지청구권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아빠의 인지청구권은 법조문에 된다고 써 있어요. 깨알 글씨 보면 알지만. 알겠습니까? 그 깨알 글씨에 메모리펜 칠해놔가지고 아빠의 인지청구권하고 태아의 인지청구권하고 혼동하지 말라고. 보충규제들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 이제 세부적인 거 있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뭐 등등등등등등. 그래서 뒤에 강론에서 각별로 배우니까 여기서는 그 용어만 기억해 주세요. 유불상 대사님의 이름과 함께. 예를 들어서 객관식에 어떻게 되냐 하면 여러분 어저께도 잠깐 우리가 법조문을 봤지만 우리 민법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끔 학생을 속이는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태아에게 권리 능력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래서 갑자기 질문에다 뭐라 하냐면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써놔요 갑자기. 그거 틀린 거죠. 왜냐하면 여기 분명히 뭐라고 써 있어요. 교과서에 바로 A번에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에만 권리 능력을 인정합니다. 불법 행위에 의한 거에만 750조의 경우에만 390조의 채무 불이행에 의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민법이. 또 조금 전에 말했던 태아의 인지청구권만 말썽이 나는 거예요. 아빠의 인지청구권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명확하게 좀 기억을 해두라는 거예요. 내 말은. 그 다음에 이제 이 5가지 경우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해두고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태아에게 권리 능력을 인정한다고 우리가 이제 법조문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하는데 법조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 있냐는 거예요. 정확하게. 법조문에. 여러분이 그 법조문을 다 찾아봐요. 거기 천조, 사망, 뭐 이런 거. 응? 법조문 찾아보라고, 제발. 그럼 어떤 식으로 써 있습니까?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이게 써 있어요. 그죠? 조문 다 찾아보라고. 서로 준용되는 게 있으니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가 무슨 말이냐.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태아가 어느 한 시점의 문제가 아니고 연속적인 개념이라고 그랬죠. 착상 시부터 전부 노출 시까지 연속적으로 다 태아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사람으로 본다고 할 때, 즉 권리 능력을 부여한다고 했을 때 법조문에 써있기를 뭐라고 써있냐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게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때가 착상이고 이때가 전부 노출이라고 했어. 전부 노출. 응? 그러면 요 사이가 태아인데 가능한 태아의 그 시점이 요때쯤 예를 들어서 상속이 일어났다고 하죠. 상속. 상속에는 인정하니까. 요때쯤에 상속이 일어나면 상속이 있으면 이때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게 이 시점을 이미 땡겨서 이때로 본다는 얘기인지 그건 아니고 기다려 봤다가 살아서 나오면 소급해서 이때부터 산 것으로 본다는 건지 어떤 이게 말이 이상한 말이라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 명확히 적어놓지 않아가지고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요. 여기서 이미가 무슨 뜻이고 뒤에 거는 앞에서 배웠죠. 본다. 본다는 의제 또는 간주라고 그랬죠. 그런데 뒤에 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미 출생한 것이 무슨 뜻이냐 정확하게. 이미 출생이라는 게. 그거에 관해서 학설이 첨예하게 태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77페이지의 내용이 그겁니다. 77페이지 내용이. 학설 대립합니다. 근데 이거 약간 복잡하고 사고를 요하니까 조금 쉬었다가 보기로